자기 아들이 매독에 걸려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치료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어야 자기 권력이 유지되니까요. 중국 역사상 가장 막장이라 불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서태후예요. 후궁 출신이었어요. 황제의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 밑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억 명의 나라를 47년간 쥐고 흔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 일들을 보면요. 한 끼 식사에 128가지 음식을 차리는 동안 전쟁터 병사들은 포탄 대신 콩을 채워 싸웠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사람이 73세까지 천수를 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어떻게 4억 명을 47년간 지배하게 됐는지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1835년 북경 만주족 하급 관리의 집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관리라는 직함은 있었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명문가도 아니었고 황실과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만주족 집안이었어요. 이 아이가 훗날 서태후라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서태후가 17세 되던 해 황궁에 들어갑니다. 한풍제의 후궁으로요. 근데 후궁이라고 다 같은 후궁이 아니었어요. 청나라 후궁에는 8개 등급이 있었거든요. 서태후가 받은 자리는 하위 그룹에 속하는 낭이인이었습니다. 이름 앞에 난초란 자를 붙인 거예요. 황제 얼굴을 마주보기도 어려운 위치였어요. 자, 이 궁궐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수천 명의 여자들이 황제 한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하는 곳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랑 비슷해요. 근데 탈락하면 무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안에 갇히는 겁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채로요. 대부분의 후궁은 그렇게 궁궐 한 구석에서 늙어갔습니다. 황제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생을 마치는 후궁이 수두룩했어요.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운이든 전략이든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서태후는 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생존 전략을 짰습니다. 먼저 황제가 산책하는 동선을 파악했어요. 어느 시간에 어느 길을 지나는지, 어디서 쉬는지 다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서 우연인 척 마주쳤습니다.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도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좋아하는 사람 동선 파악해서 우연인 척 마주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이건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하면 궁궐 안에서 이름 없이 사라지는 말 그대로 생존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전략이 통했습니다. 서태후는 한풍제의 눈에 들었어요. 노래 실력과 총명함이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점점 황제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마침내 가장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쥐게 됩니다. 1856년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재순, 훗날 동치제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수천 명 후궁 중에서 황제의 아들을 낳았다는 건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서태후는 의기비로 급상승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하위 그룹의 후궁이 단번에 황제의 핵심 인물이 된 겁니다. 여기서 서태후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보여요. 아들을 낳은 것 자체는 운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운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다릅니다. 보통 후궁이라면 아들 낳고 편하게 살겠다고 생각하겠죠. 서태후는 달랐어요. 이 아이를 정치적 무기로 쓸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후궁이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그걸로 나라를 쥐고 흔들 수는 없잖아요. 기회가 필요했습니다. 그 기회는 전쟁에서 왔어요. 제2차 아편 전쟁이 터지자 한풍제는 북경을 버리고 열하로 도망칩니다. 황제가 수도를 버린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군대가 북경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황제는 싸우는 대신 도망친 거예요. 근데 이 피난 생활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서태후가 황제의 정무를 보좌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서를 읽고 의견을 내고 결정에 관여했어요. 후궁이 정치의 문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한풍제는 이미 병이 깊었거든요. 전쟁의 스트레스에 몸까지 망가져서 나라를 운영할 기력이 없었어요. 누군가 대신 문서를 처리하고 신하들과 소통해야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서태후가 채워 넣기 시작한 겁니다. 궁궐 안에서 동선 파악하던 그 감각이 이제 정치판에서 발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한풍제가 죽습니다. 만 29세였어요. 전쟁의 충격과 피난 생활이 몸을 무너뜨린 겁니다. 서태후의 아들은 겨우 만 5세. 어린아이가 황제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아이는 아직 글도 못 읽는 나이였습니다. 4억 명의 나라를 5살짜리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나라를 다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태후가 한 일을 보면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풍제가 죽었을 때 서태후 나이 만 26세였어요. 후궁 출신의 권력 기반도 없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풍제가 유언을 남긴 겁니다. 나라를 맡길 사람 8명을 직접 지정했어요. 숙순을 필두로 한 보정 8대신. 비유하자면 회사 창업자가 죽으면서 경영권을 외부이사 8명한테 넘긴 거예요. 대주주 가족한테 넘긴 게 아니라요. 서태후는 아들이 황제인데도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치명적이었냐면요. 숙순은 한풍제 생전부터 서태후를 경계했던 사람이거든요. 후궁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대놓고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한풍제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견제가 됐지만 이제 한풍제가 없습니다. 숙순이 마음먹으면 서태후를 궁 한쪽에 가둬놓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서태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다시 이름 없는 후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싸우느냐. 둘 중 하나였어요. 보통 여기서 포기하잖아요. 선왕의 유언이고 대신 8명이 이미 권력을 나눠 가진 상황이니까요. 근데 서태후는 포기 대신 다른 걸 선택합니다. 동맹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서태후가 손을 잡은 사람이 공친왕입니다. 한풍제의 이복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보정 8대신 명단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황제의 동생인데 권력에서 배제당한 거죠.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서태후는 이걸 정확히 읽어낸 거예요.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걸요. 둘 사이의 거래는 단순했어요. 서태후는 명분을 제공하고 공친왕은 실행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서태후한테는 어린 황제의 어머니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내 아들이 황제인데 왜 남들이 나라를 다스리느냐? 고 할 수 있는 거죠. 공친왕한테는 북경의 군사력과 인맥이 있었거든요. 따로 놀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합치면 8대신을 넘을 수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서태후는 이때 동태후까지 끌어들였어요. 동태후는 한풍제의 정식 황후였거든요. 후궁인 서태후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까지 합류하니까 명분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셋이 한편이 되면 유언장 하나로 버티고 있는 8대신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한풍제의 장례 행렬이 북경으로 돌아오던 1861년 그 틈을 노려서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방적이었어요. 숙수는 처형당했습니다. 재원과 단화는 자결을 강요받았어요. 나머지 5명은 전부 파직됐습니다. 하루아침에 8명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선왕이 직접 뽑아놓은 사람들을요. 신유정변이라 불리는 이 쿠데타는 후궁 출신 26세 여자가 설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예요. 서태후한테 이건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하자 서태후는 동태후와 함께 수렴청정을 선언해요. 어린 황제 대신 엄마가 정치하는 거죠. 아들 동치제는 이때 만 5세였습니다. 5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으니까 명분은 완벽했어요. 명목상으로는 동태후와 공동 운영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은 서태후 손에서 나왔어요. 동태후는 정식 황후 출신이라 지위는 높았지만 정치적 감각은 서태후를 따라갈 수 없었거든요. 서태후가 안건을 올리면 동태후는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후궁 출신의 26세 여자가 선왕이 지정한 권력자 8명을 한 번에 제거했어요. 그리고 4억 명의 나라를 쥐고 흔들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보통 여기서 끝이잖아요. 정적 제거하고 권력 잡으면 안정기가 오는 거죠. 역사 속 대부분의 쿠데타가 그랬습니다. 새 권력자가 자리를 잡고 체제가 안정되고 한동안은 조용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서태후는 달랐습니다. 권력을 잡은 순간부터 다음 위협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안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정적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서태후한테는 아직 걸리는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동태후입니다. 동태후는 처음부터 서태후와 출발점이 달랐어요. 서태후가 후궁 하위에서 기어 올라간 사이 동태후는 입궁하자마자 정식 황후 자리에 앉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궁에 들어왔는데 한 명은 하인에 가깝고 한 명은 안주인이었어요. 쿠데타를 함께 성공시킨 뒤 이 둘은 공동으로 어린 황제 대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동등했어요. 두 사람 다 태후라는 같은 칭호를 받았고 공식 문서에도 나란히 이름이 올라갔죠. 근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건 항상 서태후 쪽이었어요. 동태후는 자리에 앉아 있긴 한데
도장만 찍는 거였습니다. 이 구도가 20년 동안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함께 신유정변을 이끈 동지였으니까 논의라도 했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동태우의 자리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1881년 동태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 44세였어요.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동태우가 죽기 직전 서태후가 보낸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나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다는 겁니다. 독살이라는 설이 퍼져나갔어요. 학계에서는 이후 발견된 병상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진실은 알 수 없어요. 다만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진실이 뭐였든 결과는 하나예요. 동태후가 사라지자 서태후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정적 8명은 이미 숙청했고 공친왕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점점 밀려나고 있었어요. 동태후마저 사라지니 서태후와 대등하게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청나라 안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겁니다. 공동대표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완전한 1인 체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동태후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서태후에게는 다른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동태후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시간을 좀 되돌려야 해요. 동치제가 황제에 오른 건 만 5세였잖아요. 근데 아이는 자랍니다. 어린 황제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된 황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동치제도 그걸 원했어요. 어머니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서태후한테 이건 위협이었습니다. 아들이 직접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요. 서태후는 아들의 결혼부터 간섭했어요. 동치제가 마음에 둔 여자가 따로 있었는데 서태후는 다른 여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자기가 통제하기 쉬운 여자를요. 정치뿐 아니라 사생활까지 쥐고 흔든 겁니다. 한번 동치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황제입니다. 4억 명의 백성 위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할 상대도 정치적 결정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이름만 황제지실 거는 전부 어머니한테 있었던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동치제는 점점 정치에서 밀려났습니다. 황제인데 결정권이 없었어요. 올리는 문서마다 어머니한테 가로막혔어요. 대신들은 서태후 눈치를 봤지 동치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흥에 빠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밤마다 궁 밖을 나돌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정치적으로 소외된 젊은 황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나라의 주인인데 자기 방 안에서조차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설마 자기 아들까지? 네, 그 설마가 맞습니다. 동치제의 몸에 붉은 반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독 증상이라는 설이 전해져요. 근데 서태후가 취한 행동이 경악스럽습니다. 의원을 불러 치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침실의 거울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아들이 자기 몸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어요. 황실의 채통을 위해 병명을 천연두로 둔갑시킨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썩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병을 숨기는 데만 급급했어요. 동치제는 만 1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875년이었어요. 왜 치료를 안 했을까요? 계산은 간단합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직접 정치를 해요. 그러면 서태후의 권력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죽으면요, 새로운 황제를 앉힐 수 있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아들의 죽음이 서태후한테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경악스러운 건 그 다음이에요. 당시 동치제의 황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황제가 되고 서태후의 수렴청정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서태후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서태후의 반응이요? 임신한 며느리를 제쳐두고 만 3세짜리 조카를 황제로 앉혔습니다. 광서제예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아이를 골라 앉힌 거예요. 곧 태어날 손자 대신요. 그러고는 다시 어린 황제 대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수법이었어요. 어린 황제를 세우고 그 뒤에서 자기가 나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 아들 동치제를 앞세웠을 때와 똑같은 구조예요. 달라진 건 하나뿐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조카라는 것. 정확히 말하면 서태후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핏줄이기는 한데 아들보다는 훨씬 남이죠. 그만큼 더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광서제가 즉위할 때 나이가 만 3세였어요. 3살짜리한테 반항이란 건 있을 수 없죠.
서태후는 이 아이의 결혼 상대까지 직접 골랐습니다. 자기 조카 정분을 황후로 앉힌 거예요. 황제의 아내까지 자기 사람으로 채운 겁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정적 8명을 숙청했고 동료를 잃었고 이제 자기 아들까지 넘어간 겁니다. 제거 대상이 점점 가까운 사람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매번 서태후가 얻는 건 같았습니다. 더 확실한 권력이었어요. 이제 서태후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적도 없고 동료도 없고 아들도 없고 청나라 전체가 서태후 손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권력으로 뭘 했느냐? 먹었습니다. 서태후의 아침이 시작되면 궁녀 수십 명이 달라붙었어요. 먼저 세안부터 합니다. 근데 그냥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새똥으로 만든 분말에 물을 섞어서 얼굴에 바르는 겁니다. 그게 끝나면 진주를 갈아 만든 가루를 먹었어요. 피부가 하얘진다고 믿었거든요. 젊은 산모를 궁에 불러다가 모유를 마시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식사가 차려지면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한 끼에 128가지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같은 메뉴는 3번 넘게 안 먹었어요. 옷은 3,000벌을 쌓아뒀고 서양 외교관 부인들을 궁에 초대해서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60대에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궁녀가 머리를 손질하다 한 올이라도 빠지면 매질을 했어요. 결국 가발을 쓰고 정수리에 꽃을 꽂아 가렸습니다. 4억 명의 나라를 쥔 사람이 가발 쓰고 꽃으로 대머리를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웃음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사치만이 아니었어요. 야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태후가 전국에서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은밀히 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하룻밤을 보낸 뒤에는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 남자들이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사에서 확인된 기록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의 권력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사치와 향락 이야기면 웃고 넘길 수 있어요. 같은 시기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서태후는 자기 별장 이화원을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환갑잔치까지 합치면 들어간 돈이 약 3,600만 냥. 이게 얼마냐면 청나라 1년 예산의 30%였습니다. 나라 살림 3분의 1을 별장 하나와 잔치 한 번에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시기에 청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894년이었어요. 전쟁터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병사들한테 줄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장비 부족으로 싸울 수조차 없는 전쟁이었죠. 잔치상에는 128가지 음식이 올라갔어요. 같은 시기 전쟁터에서는 포탄 대신 콩을 채워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주를 갈아먹고 다른 한쪽에서는 콩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요. 결과요? 참패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과 팽호열도를 통째로 넘겨줘야 했어요. 배상금만 2억 냥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별장과 잔치에 3,600만 냥을 태웠어요. 그 사이 전쟁에서 지고 2억 냥을 물어줘야 했죠. 자기 생일에 쓴 돈이 나라가 전쟁에서 진 배상금의 거의 5분의 1이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서제였어요. 기억나시죠? 서태후가 직접 골라 앉힌 만 3세짜리 조카. 그 아이가 즉위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27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서태후 뒤에서 도장만 찍던 꼭두각시였죠. 광서제는 나라가 무너지는 걸 더는 볼 수 없었어요. 강유위, 양계초 같은 개혁파와 손을 잡았습니다. 1898년 마침내 움직였어요. 낡은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과 군사체제를 세우려 했죠. 103일간의 개혁이었습니다. 무술변법이라 불리는 이 시도는 서태후가 만들어 놓은 낡은 틀을 전부 뜯어 고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어요. 서태후의 반응이요? 103일 만에 전부 뒤집었습니다. 무술정변이었어요. 개혁파 핵심 인물들을 끌어내 처형했습니다. 강유위와 양계초는 간신히 해외로 도망쳤지만 나머지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광서제를 궁궐 안 외딴 섬 영대에 가둬버렸습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황제가 자기 궁궐 안에서 죄수가 된 겁니다. 꼭두각시로 앉혀놓은 조카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니까 가둬버린 거예요.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103일 만에요. 근데 서태후의 파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뒤 1900년이었어요. 이때 청나라 민간에서 무장단체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의화단이라는 집단이에요. 서양 문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선교사한테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었어요.
외국인을 몰아내자가 이 사람들의 구호였습니다. 외국인을 보면 때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철도를 부수는 집단이었죠. 보통이라면 정부가 진압해야 할 세력이에요. 근데 서태후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이들을 의로운 백성이라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서제를 가두고 개혁을 짓밟은 뒤 서양 열강이 서태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일부 국가는 광서제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서태후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화단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 무장 집단을 풀어서 외국인들을 쫓아내겠다는 계산이었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8개 나라에 동시에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당시 세계 주요 강대국 전부를 적으로 돌린 거예요. 일본 하나한테 지고 배상금 2억량을 물었던 나라가요. 결과는 뻔했죠.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서태후는 농민으로 변장해서 궁을 빠져나갔어요. 4억 명의 나라를 쥔 사람이 농민 옷을 입고 도망친 겁니다. 뒤에 남은 건 신축조약이었습니다. 배상금 4억 5천만 냥, 39년 동안 나눠 갚아야 하는 돈이었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총 약 9억 8천만 냥에 달했습니다. 외국 군대가 주요 도시에 주둔할 권리까지 내줘야 했죠. 청일전쟁, 배상금 2억 냥도 감당 못하던 나라였어요. 거기에 4억 5천만 냥이 추가로 얹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냐면 이 빚을 갚으려면 청나라 백성 4억 명이 한 사람당 1냥씩 내야 하는 돈이에요. 나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서태후 혼자서 나라를 망하게 한 건 아닙니다. 청나라는 서태후 이전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국과 2차례 아편전쟁을 치르면서 열강에게 문을 열어줘야 했고, 서태후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평천국의 난이라는 대규모 내전이 14년간 이어져서 약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는 4억으로 폭증했는데 나라 살림은 그대로였죠. 이미 기울어진 배였어요. 근데 그 기울어진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이 47년간 뭘 했는지 지금까지 보신 거예요. 정적을 숙청했고, 동료를 제거했고, 아들을 버렸고,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끝은 어땠느냐고요? 1908년 서태후는 73세였어요. 몸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죠.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궁궐안, 외딴섬, 영대. 10년째 그곳에 갇혀있던 광서제였어요. 서태후에게 광서제는 처음부터 꼭두각시였습니다. 만 3세의 황제 자리에 앉혔고 결혼 상대까지 직접 골라줬어요. 그런데 이 꼭두각시가 스스로 움직이려 했죠. 103일간의 개혁을 시도했던 겁니다. 서태후가 그걸 짓밟고 영대에 가둬놓은 지 10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뒤에 남겨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태후가 사라진 뒤 광서제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3일 개혁을 짓밟은 원수가 죽었는데 광서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서태후가 세워놓은 사람들을 전부 갈아치우고 47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계산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권력을 잃는 것보다 죽는 게 덜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11월 14일 광서제가 숨을 거뒀습니다. 만 37세였어요. 10년 동안 외딴 섬에 갇혀 살다 죽은 겁니다. 황제라는 이름만 남기고요. 독살이라는 의혹은 100년 동안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죠. 그런데 2008년 과학이 답을 내놨어요. 중국 원자력 연구원과 베이징 공항국이 광서제의 유해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그램당 2404 마이크로그램의 비소 검출, 치사량을 훨씬 넘는 양이었어요. 유골에서도 의복에서도 전부 비소에 오염돼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나서야 독살이 사실로 확인된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에요. 그 전에 서태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광서제를 보낸 다음 날 후계자를 지명한 거예요. 만 2세 10개월짜리 푸이였습니다. 또다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아이를 골라 앉힌 거죠. 처음 동치제를 앉힐 때, 광서제를 앉힐 때와 똑같았어요. 죽어가면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서태후가 유언을 남겼어요. 다시는 나처럼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잠깐, 이게 무슨 말일까요? 47년간 나라를 쥐고 흔든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적을 숙청하고 동료를 없애고 아들을 버리고 황제를 죽이고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자기 부정이었어요. 자기가 47년 동안 해온 모든 일을 부정하는 유언입니다. 반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청나라가 끝난다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았던 걸까요? 11월 15일 서태후 사망. 광서제가 죽은 지 정확히 하루 뒤였습니다. 서태후가 떠난 지 3년 뒤 청나라는 멸망했어요. 1912년이었습니다. 47년간 한 사람이 붙잡고 있던 나라는 그 손이 풀리자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이었고 동료였고 아들이었고 나라였습니다. 47년 동안 제거 대상이 점점 가까운 사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서태후가 특별히 강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청나라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황제가 어리면 누군가가 대신 다스려야 했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견제할 장치가 없었거든요. 서태후는 그 빈자리에 앉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새 황제를 골라 앉히면 권력은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만 5세, 만 3세, 만 2세. 새 황제는 갈수록 어려졌고 서태후의 자리는 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서태후를 이길 방법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는데 그걸 시도한 사람은 궁궐 안외딴 섬에서 비소를 먹고 죽었어요. 여인은 정사에 관여하지 말라. 47년간 정사를 쥐고 흔든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길을 스스로 부정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서태후가 없었다면 청나라는 살아남았을까요? 아니면 서태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